자, 분들 일 세대여야 되고요. 주택이어야 되고요. 1주택이어야 되고요. 2년 보유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어야 되죠. 아셨죠? 다시 한번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중위 기준소득 금액, 말이 좀 어렵을 수 있는데 중위 기준소득의 40% 이상이거나.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별거 하고 있을 때. 별거 시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라는 거. 아셨죠? 그다음에 주택을 미과세 하는 거야.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하지만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고, 그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셨죠? 그래서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주거용을 사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게 건물이 주택이라면 거기에 이제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내는 5배, 도시지역밖은 10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지 여부하고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볼지 여부인데, 자, 한 번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겸용주택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겸용주택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말라니까 네 아니로만 대답하라니까. 네, 무조건 네지. 겸용주택은 무조건 주택이에요. 주택만 주택으로 볼지 전부 주택으로 볼지 문제인 거지. 겸용주택은 무조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겸용주택은 무조건 주택수로 들어간다니까. 아파트가 있고 겸용주택이 있어요. 아파트 팔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과세지. 겸용주택이 조금만 주택이건 전부 주택이건 겸용주택은 무조건 주택이라니까. 주택수, 하나의 주택수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정도의 문제지만 겸용주택도 뭐다? 주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1주택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는 이 둘에서 자주 나와요. 이 둘에서 실제로 비과세 모든 혜택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1주택.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313페이지. 313페이지. 자, 1주택인데 1주택의 판정 시점은 언제일까? 1주택의 판정 시점은 양도 시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값이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A주택을 7년 보유하고 팔고, B주택을 4년 보유하고 팔다가, C주택을 1년 보유하고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A, B, C를 사가지고 C, B, A 순서로 판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갑이 3개를 취득하고 3개를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예, 먼저 팔았죠. 제일 먼저 팔았잖아요. 과세, 비과세요? 왜요? 보유도 못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얘는. 맞죠? 더군다나 하나, 둘, 셋. 양도 당시에 3주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과세죠. 왜요? 2년 이상은 보유했지만 양도할 당시에 2주택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왜요? 예? 그렇죠. 2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니까. 이렇듯 1주택인지 2주택인지 판단은 어떻게 판단한다? 양도 시점에서. 보유기간 중에 몇 개의 주택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유기간 중에 몇 개의 주택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된다? 양도 시점에서만 판단한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2개 이상을 동시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순서대로 팔면 문제가 아닌데 2개 이상을 한꺼번에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지? 그 A, B, C를 같이 팔았단 말이야.
그렇죠. 이때는 선택해야 해당하는. 네. 납세자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세금 조금 나온 걸. 많이 나오는 거를 비과세 받는 거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두 개 세금을 동시 양도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처분하는 순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물론 있진 않겠지만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처분하는 순서는 양도 차익이 작은 걸 먼저 팔아서 맞죠? 그다음에 양도 차익이 큰 거를 나중에 팔므로써 비과세 혜택이 그만큼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옛날에는 보유 기간이 긴 걸 먼저 파는 것으로 하도록 돼 있었어요. 보유 기간이 긴 걸 먼저 팔도록 하고 있었으니까 납세자한테는 큰 부담이었지.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법이 국고주의적인 세법이었어. 그러니까 국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을 해석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시국은 이렇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가 더 유리한 쪽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더 저렴한 쪽으로 이제 세법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바뀌온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거.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것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그래서 자, 두 개가 주택이 있는데 두 개 주택이 있을 때 먼저 파는 것은 뭐가 되죠? 과세. 마지막 파는 것은 비과세. 원칙적으로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순서를 어떻게 해서 팔게 되면요, 잘 팔게 되면 먼저 파는 것도 비과세, 나중에 파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인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배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뭐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다. 알고 있죠? 이게. 그래서 집이 두 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일시적인 2주택이에요. 자,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읽어볼게요. 설명하고. 그래서 자,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종전주택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신규 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양도세 한 사람 거를 2건을 양도를 해줬는데 부럽긴 부럽더라. 뭐가 부럽냐면 2년 전에 3억 주고 사가지고요. 딱 2년 되고 나서 한 2년 한 1개월 지났나? 1억 더 받고 팔더라고요. 두 채를.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그냥 앉아서 1억을 벌다가 하는 것은 좀 정보에 대한 대가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건데 부럽죠. 2억 벌고 세금 한 3천 냈나? 3천 정도 냈나? 그래서 2년 사이에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야, 이게 관심과 정보의 차이구나, 이게. 물론 관심과 정보가 있더라도 그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보고 있으면 그게 뭐 죽을 정도로 부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양도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떤 투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알아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는 거기에 약간 도박성도 있겠지만 분명히 오를 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왜 이익을 받나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처음에 살 때 그렇지 할인을 거의 1억 정도를 받아서 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분양가까지는 올라가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 것도 한번 꼭 기억. 그러니까는 그게 어느 정도 분양이 다 찰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할인 받는 방법이 있다면 할인 받아서 사는 게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택은 굳이 2년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 주택은 누진세를 받으려면 1년만 보유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게 내가 사가지고 오르길 바라는 것보다 차라리 할인받아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 어찌됐건 그런 경우요. 내가 새로 산 원래 주택이 있는데 새로 주택을 하나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얘를 팔고 얘를 사면 문제가 아닌데 얘를 뭐 했다? 얘는 선취득을 하고 후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도 시점에 뭐가 될 경우가 있다? 양도 시점에 2주택이면 이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잖아요.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무조건 먼저 판다고 해서 무조건 두 개 있을 때 판다고 해서 과세해버린다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 맞죠? 그래서 자, 신규 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는 사고 한 달도 안 돼서 사고 그런 건 안 되고 하나 사고 어떻게 된다? 1년 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돼. 아셨죠? 그러면 어느 주택을 처분해야 되느냐? 처분주택은 어느 주택을 처분해야 되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응? 종전주택.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해. 무슨 주택을 파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얘를 사고 나서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처분하되 이때 처분 기간은 얼마냐? 아니요. 바뀌었어요. 3년 이내로 바뀌었어요. 예. 아셨죠? 3년 이내 처분하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의 예외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외는 1주택에 대한 예외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2년 미만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보유기간 당연히 몇 년 이상이다. 어디에 예외인지를 잘 봐주셔야 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일 때는 양도 시점에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하겠다는 거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기억번 1번에 313페이지예요. 313페이지 기억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아셨죠? 선생님들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고 새로 산 주택이 있는데 이 새로 산 주택의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취득한 주택이 되고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며 종전주택 처분 시점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팔아라는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 이거는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인 거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되는 규정은 아니다. 당연히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된다? 2년 이상이 된다. 아셨죠? 들기된 날짜 원칙이 뭐죠? 원칙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아셨죠?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됐다면 등기 접수일로 하겠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 상속의 주택 취득. 상속을 인한 주택이. 그래서 자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상속받은 주택과
괄호 안에 말은 필요 없어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즉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비과세 기준을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떤 주택 있어요? 일반 주택이 있고 또 무슨 주택이 있습니까? 상속주택이 있죠? 자, 이때 처분주택은 어느 주택 처분하래요? 어느 주택? 일반 주택을 처분하래요. 처분기간은? 읽어봤지만 말이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이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죠. 자,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재주택이 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준 재택이 있어요. 상속주택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팔았으면 어떻게 되지? 1세대 1주택이니까 아버지가 팔았으면 뭐 할 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상속받아 팔면 어떻게 되지? 예?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은 아버지가 팔았으면 비과세인데 아들이 팔면은 과세가 된다 그러면 억울하네. 상속은 폭을 쓴 게 아닌가? 폭을 쓴 게이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팔았으면 비과세 됐어야 될 물건이라면 아들이 팔아도 비과세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맞죠? 맞아요. 그 논리도 맞아. 그 논리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공제가 기본 5억을 해주고 자녀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5억을 또 추가로 공제해줘요.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어마어마하게 받고 내려온 주택이야. 그런데 그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또 양도세를 비과세 준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야. 상속을 받은 자하고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상속을 받은 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너무나 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이주택이 되었을 때 무슨 주택도 팔아라? 일반 주택부터 팔아라. 일반 주택 팔고 이때 일반 주택은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일반 주택은 처분기간에 제한 없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럼 상속주택 영원히 비과세 못 받는 건가? 아니죠. 일반 주택 먼저 팔고 상속주택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두 개의 주택이 있을 때 먼저 파는 주택이 되게 중요하다. 아셨죠? 어느 순서에 따라서 파느냐에 따라서 다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비과세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 세 번째. 직계 존속의 동고복량을 위한 주택이에요. 직계 존속의 동고복량을 위한 주택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자 뭐예요? 자녀보호주택이 있고 부모님이 살던 주택이 있죠. 세대를 뭐한다? 합가를 한다는 거예요. 세대를 왜 합가하는 이유가? 진심이요? 진심으로 그러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합가를 하죠. 한번 읽어볼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복량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라? 먼저 양도 주택이라잖아요. 초문주택은 제한이 있다 없다? 아무나 팔아도 돼. 대신에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팔아라. 보유기간은? 예? 2년 이상이어야 돼. 아셨죠? 5년 이내 팔면 돼요. 이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직계존속일 때는 배우자 포함하는 거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다 포함하는 거고요. 아셨죠? 또 하나, 이때 동거복량이라 하면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오케이? 이때 60세의 기준은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직계존속의 동거복량으로 난 2주택이다. 몇 년 이내 팔아라? 세대 합가율부터 5년 이내 팔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야비라기보다는 아니 상망으로 인한 2주택일 때는 순서가 일반 주택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속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세대 합가하는 게 좋겠다. 맞죠? 그러면 그때는 제한 없이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물론 제한이 5년 이내로 따르긴 하지만 5년 내에 안 팔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직계존속의 동거공양 2주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네 번째 혼인으로 난 2주택이에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그래서 저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있는데 상당히 좀 뭐 아쉬운 건 아니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을 미리 이렇게 조금 먼저 증여해 두면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세를 좀 덜 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미리 좀 증여를 해두면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들은 알아. 제 친구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지.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거야? 그냥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걸 말해? 그거는 자기 세금 조금 덜 내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 혼인으로 난 2주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있는 여자와 뭐 함으로써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실수한 거지. 그렇죠? 같이 따로따로 살다가 따로따로 팔고 결혼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도 똑같이 세대 합가로 인한 경우는 똑같아. 그러니까 세대를 합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동거복량의 목적이라든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처분기한이 제한 없이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팔아라. 그런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집이 얼만데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이가 얼마나 될까 하지만 꽤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요, 재혼.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 재혼. 아셨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다. 결혼은 한 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자, 남자가 주택이 있고요. 여자가, 일시적인 2주택으로 집을 하나 분양을 받아놨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자가 주택 있는 여자와 혼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뉴스에도 났던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인 상태에서 결혼함으로써 몇 주택이 됐다? 3주택.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인 줄 알고 공부를 했었다고요. 근데 이것도 순서를 잘 팔면은 세 개 다가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팔아야 될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응?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될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아무나 먼저 팔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남자 거 중에서 몇 번? 무조건 얘를 먼저 팔아야 되죠. 왜냐면 얘는 일시적인 2주택이고 얘는 합가로 인한 2주택이니까 이쪽으로 하면 3년이고 이쪽으로 하면 5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3년 이내 팔아야 되겠죠. 맞죠?
이게 팔리고 나면 혼인으로 난 2주택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요건에 맞는 거 먼저 팔면 되겠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거. 몇 년 이내 팔면 된다? 5년 이내 팔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합가령 주택. 그다음에 자, 5번째.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인 주택에 대한 특례예요. 5번째. 지정 문화재 소유 특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일반 주택이 있고요. 지정 문화재 주택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정 문화재를 팔아도 비과세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주택을 판다면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파겠다는 거죠. 몇 년 이내 팔아라. 제한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친가옥을 며느리가 팔겠다고 해서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정문화재 등으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생가를 팔겠다고 며느리가 팔겠다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게 유야무야가 되긴 했지만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지정문화재를 팔았을 때 특례가 아니야. 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을 때 지정문화재 판다고 하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내가 다른 주택을 팔게 되면 무조건 과세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 주택을 팔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보유기간 당연히 몇 년 이상이죠? 보유기간 당연히 2년 이상이어야 돼요. 6번째. 6번째. 자, 그러니까 지정문화재 소유 특례고 6번째는 뭐냐면 자, 거기 농어촌 주택 소유 특례. 농어촌 주택 소유에 대한 특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주택이 있냐면 일반 주택이 있고요.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자, 근데 왜 시골에 왜 시골 주택이 있지? 왜 농가 주택이 있지? 왜 시골 주택이 있었을까? 이게 상속 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농 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귀농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속 주택과 이농 주택이 농어촌 주택의 요건에 만족하려면요. 이때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 자, 이게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그 시골에 사실 때 보이는 거라고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 미래가 안 보여. 응? 그래서 버리고 어떻게 서울로 올라와서 자수성가를 해서 집을 한 채 마련했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집을 좀 더 확장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팔려고 내놨더니 뭐가 있어? 농가가 있어요, 그대로. 근데 이 농가주택 먼저 다 처분하면 되지 않겠느냐? 살 사람도 없어. 누가 가서 임대해서 살지도 않아. 거의 폐가야, 폐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 주택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런 농가주택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을 무조건 과세된다면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당신의 시골에 당신이 5년 이상 살다가 왔던 집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5년 이상 거주하던 농가주택이 있었으면 그 농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을 팔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아니 상속주택은 농어촌 주택이 아니어도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주택 비과세다? 일반 주택 비과세잖아요. 처분기간 제한이 없고요.
당연히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기 있잖아요.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아니어도 일반 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상속주택이 굳이 농어촌 주택이어야지만 일반 주택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인 거하고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아닌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거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굳이 이거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이걸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 라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은데 뭐냐면 여러분들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아니잖아요.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아니면 그때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있던 그 주택만 비과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집이 있고 아버지도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주택이 내 주택이 됐어. 맞죠? 그러면 그때 있던 주택만 비과세라고. 상속 개시 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라면 일반 주택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도 뭐가 될 수 있다?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이 되면 이 농어촌 주택은 끝까지 안 팔리더라도 일반 주택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상속주택이 이농주택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거는 한 번만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 귀농주택은 또 뭐냐? 이제는 반대지.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에 둔다고. 이렇게. 어쨌든 그 수구초심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골에 농어촌 주택을 뭐 해놓고 보유해놓고 취득해놓고 무슨 주택 팔면 일반 주택 팔면 이때 귀농주택은 1회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이나 이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면 반복적인 비과세 가능한데 귀농주택은 당연히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가능해야 되겠지. 대충 이해하셨죠? 근데 생각해봐. 귀농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랑 똑같은 거야. 내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택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 2주택일 때는 귀농주택을 1년 내에 1년 후 경과 취득해야 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2주택이 이렇게 농어촌 주택이라면 취득 제한도 없어. 그 다음에 처분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농어촌 주택이 되면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입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일곱 번째. 자,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권 밖의 주택이에요. 어딜까? 어디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거야? 세종시. 아시겠죠? 세종시 등 세종시나 모든 공공기관이 다 지방 전주라든지 이런 데를 다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밖의 주택입니다. 평택 안 돼요. 평택은 수도권이죠. 수도권 어디라고요? 응?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예요. 서인경. 서인경이 다 수도권인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해야 돼. 근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부득이한 사유가 보면 첫 번째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의 형편, 이렇게 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자 어느 주택을 처분해라? 일반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이때 처분 기간은 해소가 된 날부터 몇 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랑. 일시적 이주택이랑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시적 이주택이 똑같은데 이게 수도권 밖의 주택이고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했으면 원래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팔아야 되지만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가 된 날부터? 해소가 된 날부터 이거를 3년 이내 팔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다. 실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이다라는 거. 자,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그래서 뭐가 어렵지 않냐면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해. 즉 먼저 팔아야 되는 주택의 순서가 중요하다. 이걸 잘못 팔아버리면 하나는 과세가 되니까. 먼저 팔아야 되는 순서를 기억해야 되고 처분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몇 년 보유해야 된다? 2년 보유해야 됩니다. 힘들어. 여러분들 이때 보유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보유기간이죠? 취득에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죠. 그럼 거주기간은 언제죠? 전입일서부터 전출일까지가 거주기간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입니다.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예요. 그래서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면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인 경우. 근데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임대아파트. (5년) 이상 거주했으면 임대아파트 제도 아세요? 근데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분양계약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통 5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분양계약으로 전환이 돼요. 맞죠? 분양을 해서 내가 잔금을 치르고 났을 때 이게 뭐가 되죠? 취득일이 됩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이거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됐으면 과세를 받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5년 이상 거주했으면 이때는 뭐가 된다? 비과세된다. 오케이? 이렇게. 자, 316페이지 잠깐만 한 페이지만 넘겼다 올게요. 자, 1년 이상 거주를 요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그래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경우, 즉 취약이라든지 질병 치료라든지 근무상의 형편이라면 몇 년 이상 거주해라? 1년 이상 거주를 해라는 거예요.
취약이라든지 질병치료라든지 근무상의 형편이면 몇 년 이상 거주해라? 1년 이상 거주를 해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있은 임차 전입일이에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내가 그 살던 주택을 취득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아니, 내 처음에 임대차 들어가면 집주인이 덕담한다고, 조금 있다가 이거 집 사라 그러잖아요. 아, 정말 그럼 내가 집을 샀어. 꿈에 그래도 집을 샀어. 샀는데 여기서 전근을 가게 됐습니다. 육 6개월을 거주하다가 전근을 가게 됐어요. 전출일이. 전출 신고를 여기서 한 거예요. 무슨 말 나셨죠? 아, 부산 발령 나버렸어. 그러다가 여기서 양도를 했습니다. 한 1년 3개월 만에. 보유기간 얼마죠? 1년 3개월이니까 원칙은 과세유 비과세예요. 이때는 원칙은 과세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게 취약이나 질병치료나 근무상의 형편이라면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이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주기간은 2년 6개월입니까? 아니면 6개월입니까? 라는 거예요. 거주기간을 2년 6개월로 본다면, 거주기간을 2년 6개월로 본다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겠고, 6개월로 본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과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건 거주기간이 2년 6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렇죠. 2년 6개월이죠? 거주기간은 전입일서부터 전출일까지인 거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거주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규정 없습니다.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거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주기간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때는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 때는 몇 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거주. 그다음에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의 형편일 때는 1년 이상 거주. 이때 취약은 고등학교 이상이어야 돼. 중학교 안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질병치료는 1년 이상의 질병치료 치유 목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무상의 형편인데 우리 시험 문제 이거 뭐라고 나왔냐면 근무상의 형편을 사업상의 형편이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안 돼요. 무슨 상의 형편이 된다? 근무상의 형편이 된다. 사업상의 형편이 아니라 근무상의 형편이 됩니다. 서울에서 횟집을 하다가요. 횟집이 안 돼가지고 망해서 부산으로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됐어요. 이거 근무상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얘가 횟집을 서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네, 횟집이 안 돼. 횟집이 안 돼가지고 부산으로 주방장으로 그냥 직장 옮겨가게 되었어요. 근무상의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네? 근무상의 형편 맞죠.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이 있었는데 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취업도 근무상의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는 보유기간도 필요 없어. 거주기간도 필요 없어. 수용됐어요. 아셨죠? 그다음에 해외 이민 등 세대 전원의 출국이에요.
해외 이민 등 세대 전원 출국 시 이때는 모두 필요 없어. 이때는 거주 기간도 불요합니다. 아셨죠? 거주 기간도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우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수용이거나 해외 이민 등일 때는 다만 해외 이민 등 세대 전원 출국할 때는 출국 일로부터 2년 내에 파는 경우에 하나는 찬정합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비과세 배제되는 거 보도록 할게요.